세상 이야기입니다. 윤동주 시리즈 13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동주는 1943년 7월 14일에 일본 경찰에 의하여 체포됩니다. 나흘 전 송몽규가 먼저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윤동주와 함께 고희욱도 체포되었고,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3사람을 포함해서 7명으로 연희전문학교 선배로 도시샤 대학에 다니고 있던 장성원, 연희전문학교 동기로立교대학에 다니고 있던 백인준, 교토제국대학 법학부 정치학과생 김주현, 그리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송산용안이라는 한자로 표시되는 마츠야마 류칸입니다. 재판에 회부된 이 사건의 정식 명칭은 제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입니다. 예전의 독재 시절 학생 운동가들의 죄목을 연상시키는 제목입니다. 그 학생들이 위반한 법은 치안유지법입니다. 치안유지법은 일본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동이나 사상을 처벌하는 법으로 한마디로 자신들의 통치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법입니다. 위에 7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5개월을 조사한 후 같은 해 12월에 검찰로 넘어간 사람은 송몽규, 윤동주, 고희욱 3사람입니다. 최종적으로 다음해 1월 고희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윤동주와 송몽규만 2월에 기소됩니다. 1944년 3월 31일과 4월 13일 윤동주와 송몽규는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받은 형량은 같지만 윤동주는 미결 상태에서 구금받았던 120일이 형량에 포함되었던 반면 송몽규는 포함받지 못했습니다. 즉 송몽규의 실제 형량은 윤동주보다 120일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4개월이 더 많았습니다. 이 형량이 어느 정도의 중형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건에서 내려진 형량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윤동주와 송몽규가 체포되던 해인 1943년 4월에 조선어학회 사건의 관계자들이 체포됩니다. 그들은 오랜 조사 끝에 2년 뒤인 1945년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윤동주와 송몽규가 선고를 받은 지 8개월 후입니다. 일본의 상황은 더 안 좋아졌을 때였습니다. 그때 조선어학회 사건 관계자들의 형량은 이극로 6년, 최현배 4년, 이희승 2년 6개월, 전인승, 정태진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누구나 아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이 정도의 형량을 받았는데 동료와 친구들, 고향 사람들 외에는 인지도가 별로 없던 송몽규와 윤동주에게 2년형이 내려진 것은 이상할 정도의 중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두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한 것일까요? 현존하는 문서들과 증언들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자면 두 사람이 어떤 단체를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 아래서 활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남겨진 증언들은 매우 단편적이어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남은 것은 문서 자료입니다. 사건의 진상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문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특고들이 담당했던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서 월간지 형식으로 발행된 특고월보에 실린 사건 내용입니다. 특고란 특별고등경찰을 줄임말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내는 정치경찰 조직입니다. 또 다른 문서는 재판 판결문입니다. 이 두 문서가 실상을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소위 제대로 된 증거만을 가지고 역사를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증거는 대부분 문서입니다. 그런데 문서는 항상 진실만을 말할까요? 그 문서에 사건의 모든 부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문서도 사람의 기억만큼 편향적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독재 시절 판결문과 조서들에 적혀 있는 사실의 왜곡과 편견을 떠올리면 문서의 부정확성이 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판결문과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특고월보와 판결문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우선 송몽규가 보다 중심인물로 다뤄집니다. 송몽규의 전력과 행위를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윤동주가 단지 조력자로 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윤동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특고 경찰들은 이들을 1년 넘게 감시했고 두 사람이 친구들을 만나 나눈 대화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고이욱의 하숙집 주인이 경찰에서 풀려난 고이욱에게 경찰들이 항상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특고들이 정리한 특고월보에 실린 사건 설명과 판결문을 정리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조선인 유학생들을 만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토의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의논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몽규와 윤동주가 각각의 사람들과 얘기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사람은 친구들에게 조선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유는 일본인이 조선인을 차별하고 민족 문화와 글을 말살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말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조선반도의 경성제국대학 외에는 대학교를 만들지 못하게 했고 연희전문학교나 보성전문학교처럼 전문학교라는 이름의 학교만 설립을 허가했으며 그 학교의 지위를 일본의 본토 인류고등학교보다 낮게 취급했습니다. 임금도 차별을 두었고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두 사람은 친구들과 함께 일본의 패망은 필연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이한 것은 두 문서 모두 두 사람이 일본의 패망을 망상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패망을 필연적이라고 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문서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송몽규는 건강 때문에 고향으로 일찍 귀향을 한 후 만주와 조선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현실 인식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서에 송몽규와 윤동주가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와 증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두 사람은 친구들과 독립의 방법을 토의합니다. 다양한 독립의 방법을 연구한 듯하며 조선 독립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방법을 토론했습니다. 또한 독립의 단계를 제시합니다. 두 사람이 예를 든 사람은 인도의 독립운동가 찬드라 보스입니다. 찬드라 보스는 무력을 통해 인도의 독립을 쟁취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결국 조선의 독립이 무력을 통해서 가능해질 것이며 그런 노선을 주장하는 지도자가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가 올 때까지 군사기술을 익히고 민족의식 정립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네 번째로 두 사람은 친구들에게 독립을 위해 해야 할 일로 우선 정신적인 무장을 얘기합니다. 예술을 통한 정신무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장르는 대중소설입니다. 조선어로 된 대중소설을 장려해서 조선인들을 각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역사의식이나 조선어 교육도 중요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두 사람이 친구들과 논의한 것은 징병제에 대한 태도입니다. 두 사람은 징병제를 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을 이용하자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결국 무장투쟁이 독립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징병을 무조건 피하지 말고 징병이 되면 무기와 군사기술을 철저히 익혀서 독립의 기회가 오면 그 군사기술을 이용하자고 주장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장투쟁을 준비하자는 말입니다. 아마 일본 경찰과 사법부가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친구들과 주로 나눈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송몽규는 독립의 당위성과 독립의 방법을 많이 얘기했고
윤동주는 민족의 정체성과 정신 강화 방안을 주로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형량의 차이를 가져온 듯 합니다. 윤동주와 송몽규는 앞에서 언급한 5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계속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2사람을 2년형에 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를 근거로 2년형을 선고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윤동주와 송몽규가 과잉 단속에 걸렸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냥 시범 케이스로 걸린 거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런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만약 과잉 단속에 걸렸다거나 시범 케이스로 걸린 것이라면 2사람의 체포가 대서특필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짓을 하다가는 처벌받는다는 신호를 보내야 하니까요. 어쩌면 2사람이 조선으로 돌아갔을 때 체포해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체포 내용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은 조용히 2사람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가족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만 그 사실을 알게 합니다. 윤동주와 송몽규는 학생이었고 무명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2년형을 받았습니다. 일본 당국은 왜 그들에게 중형을 내리고 일본 본토의 한 감방에 가두었을까요? 우리는 2사람이 다른 친구들에게 한 말들의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2사람이 가지고 있던 자료와 그들이 써놓은 글들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판결문과 사건 개요서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한 행위는 2사람을 일본의 한 구석에 가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2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추측해보면 문서에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이며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2사람을 감옥에 가둔 것일 겁니다. 2사람이 체포되었을 당시 2사람의 나이는 27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소식을 듣고 정보를 모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일본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젊은이들의 행동 강령까지 2사람의 머릿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학생들이 전쟁에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유학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익환도 고향으로 돌아갔고 윤동주와 송몽규도 아마 고향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을 확률이 많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전쟁에서 밀리는 상황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에도 더 이상 승전 소식이 나오지 않고 그냥 잘 싸우고 있다는 정도의 기사만 나왔습니다. 일본의 최고 사령관이 죽었고 애투섬을 지키던 일본 수비대는 전멸을 했으며 과달카날에서는 참패했고 점령했던 섬과 땅을 하나둘씩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외부와 고립시켰으나 전쟁의 참상은 외부로 흘러나왔습니다. 전시 때 일본군 부대에서 보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부대가 어디로 출격하는지에 대한 비밀 정보를 술집 여종업원도 알 정도로 보안이 허술했습니다. 게다가 송몽규와 윤동주의 고향은 조선반도 본토가 아닌 만주 지역 북간도였습니다. 전선에 더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소련에도 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반일본 세력이 활동하는 지역이었고 그 지역은 최전선의 바로 후방이었습니다. 가장 골치 아픈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몽규와 윤동주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과 생각들은 파괴력이 큰 시한폭탄과 같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신문 보도로 이런 사람들이 잡혔다고 선전하기보다 조용히 처리해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마 그들을 사회와 떨어뜨려 놔야 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사건의 주동자는 송몽규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윤동주가 송몽규 때문에 옥살이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윤동주는 송몽규와 비슷한 중형인 2년형을 받았을까요?
두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윤동주와 송몽규를 모두 알고 있는 후배 정병욱은 송몽규의 혁명적 의식 뒤에는 윤동주의 정신적인 혁명 이념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한 사람은 행동과 방법을, 다른 한 사람은 이념과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체포되었던 고희욱은 윤동주를 송몽규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시를 쓰는지는 몰랐고 송몽규가 윤동주를 만나러 갈 때 함께 가서 몇 번 식사를 한 사이였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고희욱은 윤동주를 민족 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고희욱은 주로 송몽규와 대화를 나누었고 자신도 나중에 연극계에 투신해서 연극을 통한 민족문화운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조사를 받았던 백인주는 윤동주와 송몽규의 연전 동기이지만 윤동주와 함께立교대학을 다녔습니다. 장성원은 도시사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윤동주의 2년 선배였습니다. 장성원은 연희전문대학 선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에게 조선사 개설을 빌려준 사람은 윤동주입니다. 그 시절 조선어로 된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마저도 문제가 될 사항인데 일본 본토에까지 그 책을 가져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동주 본인은 이미 읽은 책일 텐데요. 그 책은 대여용이 아니었을까요? 이 사건에는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윤동주와 송몽규 말고 5명이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5개월 조사 후 고희욱만 검찰국으로 넘어가 계속 조사를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풀려납니다. 고희욱은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교토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인 제3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학교를 졸업하면 예비 대학생 취급을 받을 정도였고 엘리트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희욱이 하숙을 하고 있는 집에 송몽규가 들어오면서 둘은 만나게 됩니다. 고희욱은 체포되고 나서야 송몽규가 요시찰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친분이 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분이 가장 적은 고등학생만 검찰국으로 넘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풀려난 것입니다. 물론 한 달 후에 고희욱도 기소유예로 석방됩니다만 고희욱만 검찰로 넘어간 것은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함께 조사를 받은 사람 중에 마츠야마 루카는 신원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인물이고 김주현은 함경북도 경성이 고향이고 히로사키 고등학교를 나온 것으로만 알려졌습니다. 만나기 이전의 연관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인주는 연전 동기이고 연전 시절 조선어로 문우라는 문과 학회지를 만든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도쿄에서 교토까지 찾아온 인물입니다. 판결문에서 보면 백인주는 교토를 방문했고 윤동주와 송몽규와 공언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나눈 대화는 무장봉기의 필요성입니다. 가장 위험한 얘기가 아니었나요? 장성원은 도시자대학 영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윤동주와 가까웠습니다. 연전 선배이기도 합니다. 장성원은 금지 도서인 조선사 개설을 빌려갔습니다. 더 위험한 대화를 나눈 사람과 금지 도서를 소지한 사람은 처벌을 전혀 받지 않고 고희욱만 검찰로 넘어갔다는 것이 이상하기만 합니다. 고희욱은 무혐의가 아니라 앞으로 조심하라는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백인준과 장성원이 고희욱보다 더 연관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두 사람은 송몽규와 윤동주의 의도를 거의 몰랐든지 일본 경찰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든지 백인준과 장성원이 머리를 써서 빠져나갔고 송몽규와 윤동주가 그들에 대한 혐의를 숨겼든지 이 셋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뿐입니다. 백인준과 장성원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미스터리의 진상을 알 길이 없습니다. 백인준은 나중에 북한에서 유명한 시인으로 활동했고
장성원은 영어학자로 활동하다 미국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 각 사람의 증언과 남아있는 문서 외에 숨겨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윤동주와 송몽규는 당시 국제정세와 일본의 상황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은 일본 경찰들도 처음 듣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일본이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그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었고 인정하기 싫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송몽규와 친구들은 조선교육기관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까지 조사해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선 일체를 주장하는 일본 당국의 거짓을 드러낼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차별과 억압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독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줄 것입니다. 또한 조선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고 확실한 표현이 가능한 윤동주의 능력, 조선 역사와 민족 정신과 조선어 교육이 가능한 윤동주의 능력, 문화의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두 사람의 생각, 그리고 두 사람 주위에 포진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조선 젊은이들과 두 사람의 인적 관계망. 이들은 위기의 순간에 조선인들을 정신적으로 무장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더해 군사기술을 익혀서 독립의 기회가 올 때 총뿌리를 돌려 무장봉기로 독립을 쟁취하자는 행동 강령을 퍼뜨릴 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고향은 만주 지역으로 일본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지역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이런 생각을 들은 사람들이 조만간 징집되어 일본군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일본이 전쟁 끝부분에 조선인들을 징용한 것은 그때까지 조선인들이 총뿌리를 자신에게 들이댈까봐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조선인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 행동을 준비하자고 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독재 시절 많은 대학생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목으로는 국가전복, 무장투쟁, 노동자 국가 건설 등이 나왔습니다. 그들을 가둔 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고 정말 국가를 전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젖어서 댐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은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당한 주역이었던 안토니오 그람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가 20년 동안 두뇌를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정보들은 불꽃과 같습니다. 불꽃은 불을 만들어내고 그 불은 어둠의 빛을 밝히고 보이지 않던 것들을 눈앞에 드러나게 합니다. 그 불꽃이 만든 불은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큰 불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윤동주와 송몽규를 남들이 잘 알지 못하게 감방에 가둬야 했을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체포 이후 친지들이 두 사람을 만난 이야기와 복역 이야기, 두 사람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